오늘의 플러스, 실리콘밸리 혁신의 숨겨진 동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리콘밸리 프로세스 힘이라는 책의 저자시죠. 신재은 저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은 실리콘밸리 혁신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일했던 직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이야. 네. 제가 아마존에서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석 기술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 예. 또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약 40개가 넘는 부처 그리고 200명이 넘는 인원을 이끌면서 제가 아마존에서는 이 싱글 threaded 리더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한 명이 한 프로젝트를 이제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리더를 하는 역할인데, 제가 어느 한 프로젝트에 그 싱글 threaded 리더 역할을 맡게 돼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이 아마존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하셨던 거고, 그런데 실리콘밸리 전체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한 회사만 재직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네. 혹시 근처에 다른 회사도 다녀보셨나요? 네, 제가 아마존으로 이직하기 전 바로 직장이 바로 그 현대캐피탈 산하에 예.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 오피스에서 제가 데퓨티 헤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회사들과 이제 우리 한국 그 기업 간에 뭐 협업하고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명목하에 여러 그 조직 운영 방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아, 그랬겠네요. 실제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기업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상황들과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방식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네요. 아,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실리콘밸리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는 남다른 진짜 조직 문화 같은 게 있습니까? 있어요. 어. 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 커리어가 금융 관련된 일이었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금융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그 유럽에서 여러 기업의 경영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조직 운영 방식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하면서 사실 기업 우리가 인수한 기업들의 이제 기업 경영에도 이사회를 통해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실리콘밸리의 단편적인 모습보다는 제가 몸담았던 기업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과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정말 확연히 다르다.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조직 문화,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이제 책을 쓴 계기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하나 다 설계하고 네. 디자인하고 프로세스화 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거든요. 예. 사실 어느 기업을 가봐도 이 조직이 일하는 과정을 기업이 나서서 막 설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기업의 경영진들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놓고 그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이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경영이 많지, 이렇게 실리콘밸리 기업들처럼 예. 그들 기업이 나서서 이 실무진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 어떻게 일하면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게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이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은 요런 거고 요걸 해서 옆에 부서 김 부장님께 드리면 돼. 그리고 너한테는 누군가가 언제 어느 때 메일로 뭘 줄 거야.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는 다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그리고 프로세서하고 실리콘밸리는 진짜 엄청 우수한 사람들, 천재성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고 마음껏 해보세요.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예. 사실 우리 옛날에 이 제조업 시대처럼 했을 때 뭔가 뭐 출퇴근 방식을 뭐 기록한다든지 네. 아니면 야근 수당을 기록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식 기반 산업에 걸맞는 일을 하는 방식이 뭘까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기업에서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렇게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를 똑똑한 사람,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위임을 해버려. 예. 정작 중요한 거는 위임을 해버려. 하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은요. 예. 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 장치를 해놔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그 업무 장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업무 문서 템플릿인데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이 PRFAQ라는 문서 템플릿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PR 이게 뭐냐면 PR은 앞에 그 제품에 대한 홍보문이고 네. 그거를 제품을 출시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FAQ는 제품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질문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논리적인 이 생각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템플릿을 기업 스스로가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아마존에 입사한 직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논술형 글쓰기 형태로 써야 돼요. 네. 이거를 그냥 핵심 요약만 해서 블랙 포인트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제품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에 논술형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에 논문 쓰듯이.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2번, 3번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이거를 핵심 그 블랙 포인트만으로 요약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직원들이 입사해서 이렇게 논술형으로 글을 잘 못 써요. 네. 이게 글쓰기는 사실 이 쉽지 연습을 않죠. 통해서 길러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잘 쓰려면 이 기업에서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운영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공용 문서에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적게 하고 예. 이거를 우리 동료와 다 공유를 하면서 조직의 피드백을 받게 해요. 예. 그 문서 안에다가 내가 다 랩톱 열어놓고 그 문서를 다 읽어봐요. 내 동료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하나하나씩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야. 그 문서 안에다가 직접.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아마존에 입사해서 뭐 이 제품은 고객의 편리성을 높입니다라고 썼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내 동료들이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의 사고력이 강화되고 훨씬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이 그 조직 문화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직 문화 를 이제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구축하는 방법도 또한 기업이 나서서 이런 문화를 디자인하고 예. 시스템화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굉장히 도드라져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아마존에 이제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너가 이제 추천한 이 방법이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한테 우리 고객이 이걸 너무 불편해하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2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존에 입사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이 이렇게 예. 고객을 위한이라는 그 말을 늘 달고 살지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제가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저도 그들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찬찬히 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 시스템 모든 것에 이 고객 중심이라는 사상이 이미 녹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 PRFAQ 문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이게 고객 중심적인 제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도록 이 템플릿 자체가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객 중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예. 또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리더십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16개의 리더십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제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은 채용할 때도 또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모두 다 이 리더십 원칙에 기반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넘버원 항목은 고객 중심이니까 채용할 때도 이 사람이 고객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게 되고 또 우리가 평가할 때도 얘가 고객 중심적으로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살펴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고객 중심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사실 문화라는 건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 가지고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맞아요. 어떻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네노라는 기업들은 조직 문화를 기업 차원에서 디자인하고 제시해서 그게 문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네. 말씀 뚝 듣고 보니까 채용 단계부터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을 배양하는 단계 그리고 하다못해 사내 문서 템플릿까지도 그걸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구성이 돼 있는 거군요. 맞아요. 제가 사실 요 근래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예. 페이스북에 그 김용범 그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님이 쓴 예. 글을 봤어요. 이제 그분이 어디 미국에 가셔가지고 모드 하우스라는 기획사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 어떤 강연을 K-팝 산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는 걸 봤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 글에 올리셨는데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K-팝은 더 이상 음악 산업이 아니다. 이거는 음악에 서사를 입히고 또 그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팬덤 문화라는 것을 설계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글을 읽고 소름이 돋은 게 예. 이거 어디서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예. 이게 딱 아마존에서 우리 고객 중심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형성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으로 실천하는 그 조직 팬덤, 일명의 예. 팬덤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 또 우리 K-팝 좋아하시는 BTS 아미 팬분들은 자기 좋아하는 멤버 늘상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객 중심적인 세계관에 있으면 그냥 고객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고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국내 기업들하고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국내 기업들 중에서 내노라는 기업들 모두가 고객 중심으로 사고 안 한다고 얘기하는 기업은 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아마존의 어떤 면이 여기는 진짜 고객 중심의 사고를 문화화하고 그걸 구현하는 그 차별점을 뭔가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단계로 제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중심과 그들이 생각하는 고객 중심이 같은가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실리콘밸리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이랑은 사실 그 결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사실 이거를 커스터머 딜라이트이라고 하는데 예. 딜라이트라는 단어는요. 이제 해피보다 조금 더 해피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고객의 기대 이상으로 예. 만족시켰을 때 내가 딜라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 감동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고객이 어떤 때 감동하느냐?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내가 문제라고 인지를 아직 못했어. 네. 인지하기도 전에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그게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면서 거기서 더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바로 고객 감동이에요. 네. 우리가 쿠팡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리턴했는데 환불이 제대로 안 됐어. 환불해주세요라고 해서 쿠팡 직원이 이제 친절하게 환불을 해줬어요. 그게 고객 만족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내 기대치에 이미 부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고객은 사실은 짜증나요. 왜냐면 이미 환불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객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고객 실리콘밸리가 얘기하는 고객 중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예.
스티브 잡스한테 고객 누구도 와가지고 내가 그 아이폰 이전에 스마트폰 노키아 이런 거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이게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 기업 스스로 나서서 화면이 큰 그 아이폰이 가능한 그걸 만들고 또 정말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굉장히 쿨한 그런 고객 경험을 선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감동한 거고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얘기하는 고객 중심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뭐 기업 강연을 다니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서 기업 총수분들이 고객 중심을 강조하는 그 기사를 다 스크랩을 했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신년사에 고객 중심이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대기업을 뭐 다녀봤지만은 이 고객 중심을 조직이 실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업무 시스템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뭔가 고객의 소리를 조금 더 청취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다른 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이거를 듣고 또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미 고객이 요구하는 거고 고객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객을 진정으로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고객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감동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뭔지를 진단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배양하기 위한 남다른 방법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 중심적인 실리콘밸리가 말하는 그 고객 중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해야 하지라는 이제 이 질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고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돈, 시간, 불편함.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싼 거, 빠른 거, 그리고 가장 불편하지 않은 거, 가장 편리한 거를 고객은 무조건적으로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일단은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겪는 문제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 오니까는 이렇게 고객사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기까지. 사실 내가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보통의 기업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닌가요?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얘기하는 문제가 0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0으로 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기업이 하게 하려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뭘 구현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고객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품을 기획을 해야지 고객을 정말 감동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고객은 사실 엘리베이터가 30초 만에 오든 15초 만에 오든 짜증나는 건 똑같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의 크기를 줄여서 시간을 단축시켜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혹여나 저희 스튜디오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오래 기다리셨는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야, 이게 진짜 발상의 전환이 확실히 다르군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러면 기술의 총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술을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제품화할지를 결정하는 전 단계가 무조건 고객이 가장 먼저 있었던 거였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우린 회사의 구성원이니까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한국의 취업 포털 사이트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해봤어요. 직장인들에게. 회사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회의스럽냐 했더니 회의가 회의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결론 없는 회의, 지리하게 늘어나는 회의, 뭐 이런 온갖 회의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마존의 회의 문화 이것도 뭔가 다른가요? 제가 사실
국내에서 가장 이제 그 놀라웠던 게 예. 좀 저는 약간 의아한 점이 아마존의 회의 문화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예.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실행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거를 결정하는, 이거를 정해야 되는 이제 회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그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점은 아마존의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길래 이 기업에서는 매번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매번 실행 중심의 업무 문화가 안착되느냐, 예.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올바른 의사 결정에 대한 그 회의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조직에서는 매번 어떤 크고 작은 사소한 의사 결정을 매번 내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의사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안건이 도대체 어떤 맥락이냐, 어떤 배경이냐, 이거를 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모든 업무 문서가 그 논술형 글쓰기 기반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문서를 논술형으로 써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이거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써주고 거기에 대한 맥락을 우리가 글로 이제 써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업무 문서를 다 읽어봐요. 다 함께 그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의를 주최하는 리더가 자, 그러면 이 업무 문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뭐 하이 레벨 코멘트가 있냐,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 후에 그럼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이렇게 내리면 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 기업에서 하듯이 뭔가 보고서 요약본만 가지고는 이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의 맥락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나라티브라고 하는데 네. 그 논술형으로 글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업무 문화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의 그 회의는 다음 실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회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제 책에서 얘기하는 그 애자일 업무 관리 프로세스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간 회의를 해보는 건데 그 회의에서는 사실 우리가 내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점들만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걸 읽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는 회의가 아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다음 스텝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면 되지? 이거를 명확하게 도출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회의 진행 방식인데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넥스트 스텝 그 실행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제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가 가장 길게 했던 곳이 공공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공공기관도 사실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윗분들에게 보고 드릴 자료를 아주 높은 분은 한 장,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또 리뷰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 딴에는 개조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네모, 점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걸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앞에는 괄호까지 쳐서 이건 목적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기대 효과고 그게 가이드라인 돼서 뒤도 읽어보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저희 철저히 구현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실제 회의에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치열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서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형식주의에 그치고 뭔가 일이 관료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존은 똑같은 물론 개조식은 아니고 논술형이지만 이 페이퍼 작업을 기반으로 그게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이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아, 내가 사실 예. 2장짜리로 저 이제 공공기관에서 쓴 그 정부 문서도 그렇고 되게 네. 많이 읽어봤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정보만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아마존에서도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RFAQ 서비스 기획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거의 한 5개월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간에 쓰고 많은 그런 문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군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한 번 쓰고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자 내가 이제 그 리프레시가 됐어. 예. 맑은 정신으로 또 한 번 쓰고 고치고 아. 이런 작업을 되게 반복하고 플러스 조직 구성원들이랑 내 그 대학 네. 논문을 읽어보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미 비판적으로 거기다가 피드백을 달면서 아 이거는 나는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 이 내용은 너무 모순적이야. 이 내용은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맥락상 너 이거 맞아? 확인했어?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니까 사실 회의 문화 자체보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충분히 내가 사고를 했느냐 이 문서가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내가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봤느냐 이게 사실 이 토론의 질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그냥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문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문서조차도 같이 비판적으로 작성해보고 그리고 뭐 내일 있으니까 오늘 작성해서 나한테 좀 정리해서 줘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한 숙려 기간으로 하나하나 진짜 근본적인 것까지 체크할 수 있는 기간마저 주는 것이 또 큰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럼 진짜 회의에 들어가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두둑하니 있으니 야 이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회의가 되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윗분들이 요즘 되게 네. 힘들어하시는 게 윗분들은 아직까지 대면 회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젊은 분들은 줌으로 해도 되는 걸 뭘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마존은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대면 회의도 있고 비대면 회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마존에서 고안한 이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글을 이미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글을 읽고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대면으로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회의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걸 문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두로 보고 해요. 네. 뭐라고 읽어요. 예, 이거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을 되게 좋아하시는 전 국내 기업에 이제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리콘밸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로 우리가 대면 회의를 하던 비대면 회의를 하던 문서를 읽는 작업은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줌으로 해도 되고 대면으로 해도 그렇군요. 되고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요. 네. 어떻게 일하는 조직인지 대충 이제 이해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하는 조직에 부합하는 직원을 처음부터 잘 뽑으면 또 회사가 잘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에선 인재를 뽑을 때 뭘 보나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논술 시험 봐서 뽑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뽑습니까? 근데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네. 아마존은요 이제 다 그 면접에 통과하고 나서 최종 단계가 자기가 쓴 글을 네. 아마존한테 보내게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진짜로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자기가 과거 썼던 뭐 논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고 네. 이제 그 아마존의 채용 방식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아마존이 채용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존이 추구하는 조직 문화의 행동 양식에 이미 부합하거나 아니면 쉽게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아마존은 이 16가지의 리더십 원칙에 기반해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그때 그 면접을 보는 방식이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이 지원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를 면밀하게 프로파일링하는 면접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기업에서는 뭐 예를 들면 과거 단순히 지원자의 과거 성과나 직무 경험만을 보고서는 뭐 몇 마디 나누고 이제 그 직원을 뽑을 수 있다면 여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행동사건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한 면접을 볼 때 한 보통 뭐 7, 8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지원자한테 우리 조직 우리 그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네. 면접을 보기 전에 알려주고 그 행동 양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중심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혹시 과거에 고객의 불평불만 사항을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상황이었죠? 그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이제 그 평가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기업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뭐 산업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보인 행동이 우리 기업에서도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하나의 지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16개 중에 그 10개의 리더십 원칙이 이 지원자의 굉장히 그 진취적인 그 행동 양식과 굉장히 능동적인 막 문제 해결력 이런 거를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입사해서 좀 놀랐던 게 다들 대기업 그 사원 같지가 않고 뭔가 스타트업 CEO처럼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뽑아놨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 채용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사건 면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뽑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죠. 네. 네.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처음에 이제 외국계 회사를 지원했는데 와, 제가 그때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질문을 면접관님이 해주셨는데 선임 이제 컨설턴트들이 해주시는데 그 질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지금까지 우리 박정호 지원자가 평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했던 일은 무엇이고 그 최선을 다한 일이 개인에게 또는 사회에게 또는 조직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와, 그리고 아무 파장을 일으켜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근데 그 질문 뒤부터 제가 약간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느 조직에서 일할 때 다음번에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가 약간의 지표였어요. 그 질문이 저에겐 참 많은 걸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네요. 그동안 네가 뭘 했는지를 보고 널 뽑을게. 그 맥락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외국계 기업은 무섭네요. 우리 그 전통적인 대기업 공채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보게.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맞아요. 진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핀테크 창업도 했는데 제가 그때 배운 게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면 사람들은 사실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이 지원자의 순발력이라든지 아니면 어휘력, 언어력, 응대하는 방법 이런 거를 평가할 뿐이지 사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뽑는 방법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참 많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요. 이렇게 자질 있는 사람들,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선별해서 잘 뽑고 회사 내부에서 비판적인 사고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의 문화, 보고 문화 이런 것들도 자리 잡혀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우리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실행이 뒤처지거나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리콘밸리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선도해야 되는데 이 속도, 순발력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사실 이 조직의 실행력, 속도는 실리콘밸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예.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뭐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중국 개발자들이 한 스톡옵션 포함해가지고 막 5억, 6억씩 받아요. 와. 자, 그러면 이런 중국 개발자들이 3명이 모인 팀에서 하루 업무가 지연됐다고 치면요. 그 업무가 지연돼서 이 개발자들은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업은 하루 일당으로 약 700만 원의 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행은 곧 돈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사실 디지털 환경에서 출발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산업군은 정말 빠르게 변화해요. 네. 기술도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조직을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곧 이들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실행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이 느린 조직이 보이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하나는 뭔가 실행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할 때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행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예. 굉장히 미흡해요. 예. 계획이. 그다음 2번째. 협업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요새는 사일로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3번째는 업무 태도가 굉장히 느긋해요. 느긋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리더도 실행을 챙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요 3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그 애자일 업무 관리 프로세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이거는 또 업무 장치가 있는데 네. 특정 템플릿을 사용한 업무 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는요, 맨 처음에 그 업무 목표를 기재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업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한 업무 목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컨설팅할 때 이 직장인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이 업무 목표를 세우는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한 업무 목표가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분들이 올해 말에는 제품 출시하는 게 업무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거기서 더 추가하는 질문이 그럼 제품만 출시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네. 이 업무 목표의 성공의 기준이 예를 들면 내가 출시한 제품이 고객이 막 천년만년 쓰면서 매번 쓰면서 정말 감동을 하는 제품인가 아니면 그냥 출시만 하면 되는 것인가 고객이 쓰던 말던 예.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애자일 업무 관리 프로세스에 가장 맨 처음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이 성공의 기준이 명확해야 나 스스로 어떠한 실행 계획을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만 출시한다라는 업무 목표에 대한 실행 계획과 예. 이 성공의 기준이 명확한 업무 목표에 대한 실행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업무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가 실행 계획을 거꾸로 업무 목표 달성 시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세워보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실행이 느린 조직의 문제점 1번 그 예. 실행 계획의 부재 예. 그거를 이 업무 템플릿 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협업 관련해서는 각 이제 그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마다 고유의 업무 오너 한 명씩만 지정을 해서 그 이름을 이 템플릿상에다가 기재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템플릿을 조직 구성원들이랑 매주 주간 회의를 하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이 오너가 하는 거야라고 굉장히 그 명확하게 공유가 되고 예. 또 이거는 부서나 팀에 상관없이 업무 오너를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협업이 필요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할 때는 그 작업, 그 태스크를 거기다 그 템플릿 안에다 기재를 하고 예. 뭐 재무팀의 누구, 김 과장, 뭐 어디 뭐 경영 지원팀에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이 템플릿을 그 사람이랑 공유를 해요. 네. 공유를 해서 자 우리 업무 목표가 이건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너가 이걸 해줘야 돼. 근데 이 실행 계획상으로 너가 이날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 라고 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의 회사에서 협업을 뭔가 동료한테 내가 막 부탁하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막 커피도 사 먹이고 막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하는 주간 회의에 와가지고
각자 자기가 책임지고 맡은 그 태스크를 그냥 수행하는 업무 오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지. 그렇죠. 내가 같은 회사 다니면서 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왜 내가 부탁을 하듯이 협업을 해야 돼요? 사내 그렇잖아요. 접대가 우리나라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 사실 그 협업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제 방지 시스템이 이 템플릿 안에 이제 녹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템플릿에는 총 6개 항목이 있는데, 내가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업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뭐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업무 막힘, 그 템플릿상에 업무 막힘란이 있고 해결란이 있는데, 내가 우리 조직의 리더랑 주간 회의를 하기 전에 업무 오너 스스로가 잠깐만, 이 업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면 되지? 라고 미리 생각을 해오고 예. 그 업무 막힘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생각해오고 이 주간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조직의 리더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해결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내가 요청하는 그 해결안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조직의 리더는 그 사람한테 이거 너가 지금 요청한 것처럼 해결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안 하면 이 업무는 막혀, 마감일을 못 지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이 템플릿, 이 프로세스 안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직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1부부터 쭉 들어보니까 야,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최고의 거대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모두 마치 스타트업처럼 일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실리콘밸리는 또 나름의 형태를 극복해서 거긴 성과를 내고 있는 면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이 한국에서도 일해 보셨으니까 우리 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요? 너무 가능한 얘기고요. 제가 사실 제가 아마존에서 이런 그 프로세스의 힘을 이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느 기업에서나 할 수 있다. 통한다라는 거에 확신이 들었는데, 사실 저의 확신만으로는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국내에 사실 나와가지고 기업에 이거를 한번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에자일 업무 관리 프로세스 같은 거는 이 개발팀에 돌려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개발을 하는 시간도 단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의 그 매력이 뭐냐면 팀원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일을 잘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목말라 하세요. 예. 근데 조직에서 아무도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세스를 돌리고 난 후에 조직 구성원들한테 항상 피드백을 받는데,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업무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공유돼서 좋다. 내 우선순위가 뭔지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놀랐던 건, 또 다른 기업에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돌려봤을 때,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조직 문화까지도 바꾸는 막강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기업한테는 이 에자일 업무 관리 프로세스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조직 리더가 주관하시는 그 에자일 업무 주간 회의에 제가 음소거하고 화면 끄고 백그라운드에서 들어가서 이제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이 에자일 업무 관리 프로세스를 돌린 지 한 2주 반 정도 지났을 텐데, 그때 그 회의에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끼리 어떤 업무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팀원들이 갑자기 그 조직 리더한테 팀장님 이거에 대한 업무 오너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조직에서는 그 업무 오너라는 개념이 전혀 없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프로세스 소개할 때 업무 오너는 이런 개념입니다라는 거를 2번 설명할 정도로 사실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 팀원들이 이 템플릿, 이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을 해보고 나서 이 템플릿에 항상 업무 오너를 기재를 하게 되니까 업무 오너를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 문화까지도 바꿔버리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사실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회사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은 실리콘밸리 프로세스 힘의 저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